지난해 11월 모습을 드러냈던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이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 시승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정말 최첨단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이제 또 적응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시대를 반발짝 뒤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발짝 앞서서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판교가, 우리 경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정부가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김정열 국토교통부 제2차관,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제로 셔틀에 참여했던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제로 셔틀은 아주 조심스럽게 차들이 달리는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시속 25km를 천천히 주행한 제로 셔틀은 기술적인 보안점을 안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승차감 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 주행 때는 승차감이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발 상황들, 옆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할 경우에 초보 중에서도 최악의 초보 운전자, 갑자기 확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최대는 60km에서 80km까지 시내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겠지만 그 이상 하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인 저희 룰을 30km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제의 범위는 여기가 제2판교고요. 그 다음에 1판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2판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현재 1판교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기술은 첫 번째 차량에 내재된 센서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판교를 주행함에 있어서 GPS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GPS만을 가지고는 주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착되어 있는 라이다를 가지고 실시간 맵 매칭을 통해서 정밀 지도와 실제 센싱되는 그 환경 정보를 매칭을 해서 나의 위치를 찾아서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의 그 차별성의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환경 속에서 다른 차량들과 혼재돼서 운행할 때 위험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캠퍼스라든지 그 전용 차선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VTX 통신을 이용을 해서 교통신호 정보와 그다음에 도로의 어떤 상황 정보들을 함께 받아서 주행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과 혼재돼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자율주행 기존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차에서는 없었던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라스베가스에서도 그 자율주행차가 셔틀이 이제 운행을 하다가 네. 사고가 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돌발 상황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셔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자동차 개념의 그 자율주행하고 또 차별성이 있는 게 셔틀은 정해진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피라는 개념을 지금 빼놨고요. 대신에 속도를 조절을 해서
그 제동하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만 다니는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서로 통신을 통해서 회피가 가능하겠지만 일반 차량들과 혼재된 상황에서 회피를 무작정 했다가는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차량들은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회피에 대한 부분은 뺐고 제동으로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그 시스템, 그런 로직이 전 세계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겁니까? 셔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셔틀 같은 경우에는 회피는 다 빠져 있고요. 이제 속도 조절을 통해서 충돌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지로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제로 셔틀이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연구원이 BMW 관련 리콜 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증가시키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행정적인 완성. 이 자리를 빌어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두 가지를 또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화재의 원인을 찾고 앞으로 리콜 계획이 적절한지, 앞으로 화재를 없애기 위해서 BMW가 조치를 할 게 무엇인지. 저희는 당장 일단은 화재의 원인으로 바이패스가 과도하게 열리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파악을 했고, 바이패스가 클로즈돼서 작동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화재는 막을 수 있다는 게 공식적인 소유자의 입장입니다. BMW에서는 그 EGR 플롯 쪽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바이패스 쪽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온 어떤 기술진의 공식적인 회견에서는 바이패스가 열렸을 때 화재가 발생한다고 짚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은 BMW 쪽에서 현재 많은 협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놓은 공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가 오늘 요청사항의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조작을 의심될 수 있는 증거 얻어볼 수 있다. 그 가능성도 포함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습니다. 결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시에는 그것도 공개 예정이니까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나오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큰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기후포럼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회 간 제2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국회 기후변화 포럼은 한정혜 의원과 김일중 공동대표,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을 비롯해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양희원영 환경운동연합처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한정혜 대표위원은 변호사에서 바쁜 시간에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OECD 국가 중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 비율이 높은 우리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토론자들은 누구보다도 에너지 관련 정책과 연구는 물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 에너지를 함께 쓰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시대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늘 얘기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괜찮은 자연환경과 기후를 가진 국가를 넘겨주려고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를 유지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쓰고 버리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의 과정에서 정책들이 탄탄하게 좀 이렇게 마련되는. 개회사를 마친 한정혜 대표위원은 기념 촬영에 들어갔고,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논의경과 및 향후계획이 발표됐는데요. 3차 에너지 기본계획 논의경과는 올해 연말까지 계획 수립을 위한 발표 내용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1997년 20년의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출범된 국내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비교했는데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공급 위주의 6대 정책과제로 수요관리 중심적 에너지 정책 전환과 분산형 발전 시스템의 구축, 환경 안전과의 조화 모색,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국민 참여와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자원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는데요. 10월 초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컨퍼런스에서 워킹그룹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10월에서 11월 사이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2월 중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과장이자 국회 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국가에는 많은 기본계획이 있지만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것은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토론회 개최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시민단체, 기업, 정부 여러 담당의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더 좋아지려면 약간 정부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좀 다양하게 있으면 토론회가 굉장히 활기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토론회에서는 워킹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 참여는 안 했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3차에는 참여 못했지만 2차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아마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좌장은 지속가능 발전 기업협의회 홍현종 사무총장을 소개하면서 정부안을 찬성하는 만큼 의견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GX칼텍스 환경담당 부사장을 역임한 KBCSD 홍현종 사무총장은 정책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만큼 논리의 개연성도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순된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목표만을 향한 이상적 편중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건데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국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문성을 존중해 주는데 사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그렇게 존중해 주는 문화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다룰 때는 항상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뤄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수단이라 해도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총괄그룹 참여와 개별 분과 참관해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원전 분과에서 활동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작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전을 늘리는 것에 많은 논의가 필요했고 왜곡시키는 현황에 대한 단절 등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는데요.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만 나오면 안 되고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소통국가로서 사회적 공감과 데이터 공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분과에서 이루어진 회의를 공개하고 공유는 필수라고 했는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사회적 공개를 통해 토론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정의를 내린 양이원현 처장을 만나봤습니다.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에너지는 소수 에너지 관련한 업자들, 관련 전문가들, 관련 정치인들만의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도 여전히 그런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하기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에너지로 인한 미세먼지와 공기오염, 폐기물 등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인 만큼 이에 당사자로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겠다면서 지금의 에너지 기본 계획은 사실 오차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등과 소통 거버넌스 분과에 참여한 학자로서 관찰자 입장도 크다면서 5년에 한 번씩 정부별로 수립되는 만족도를 표명했습니다. 과거보다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더 활발한 의견 개진과 의사소통은 개방성과 투명성은 물론 수용성과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민생이 빠진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원자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것과 환경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하며 불안정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등 구조가 많은 현실에서 새로운 시장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성장 저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최적 경로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가 나오면 추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맡았는데요.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었지만 우리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논쟁이나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한 일부 언론 비판 또한 시행 초기라는 점과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인지 논란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본 계획은 욕심을 부려서라도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정책 논의 추상 수준은 워킹그룹 세부 계획에서 구분짓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뒤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산업부 거버넌스에 대한 지적, 양준모 교수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질문, 에너지와 관련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 먼저 이어졌습니다. 토론자가 차례대로 답변을 하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고 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균등화 발전 비용과 환경 비용이 포함되는 정책인 만큼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사점에서 볼 때 현존하는 발전소 폐지는 최적이 아니라는 목소리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라 비용 최소화 무게와 에너지 안보와 안전은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문제는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폭넓게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과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생각하고 극복해가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교통뉴스 8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지난해 11월 모습을 드러냈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셔틀이 첫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제작한 국내 최초 레벨 4 수준 자율주행차로서 제2판교 입구부터 판교역까지 5.5km 구간을 운행하게 되는 이 셔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서울시 노원구의 박정민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